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권순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홍섭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산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민홍섭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계사님과 재무제표로 가짜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사님, 요즘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적 발표 일정이 일단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 자본시장법을 통해 가지고 정기 공시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연도 결산 이후에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황 이런 것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해서 통상 1분기는 3월 31일, 2분기는 6월 30일, 3분기는 9월 30일, 그다음 4분기는 12월 30일이 결산일로 두고 있죠. 그래서 각 기간 동안에 기업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경영 실적 같은 것들을 이런 기업 내용 전반에 대한 어떤 보고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기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는 각각의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체 1년에 대한 실적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통상 3월 말 이전까지 공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나 거래소는 각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업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트라고 해서 DART라고 부르죠. 전자 공시 시스템에 가보시면은 이 각각의 이 상장 법인들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이제 공시해가지고 제출한 내용들을 정보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검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중점 점검 회계 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명시했는데 네. 이 우발부채 공시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 매년 이제 다음에 재무제표 심사 시에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을 미리 사전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 6월 달에도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이죠. 2024년도에 이러한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감리감독하겠다라고 해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사항들은, 첫 번째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적정하게 쌓았느냐, 충당금 적정하게 적립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환사채 매도 청구권, 콜옵션인데 이거를 이제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서에 맞게 올바르게 처리했느냐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 공사 수익에 대한 수익 인식에 대한 기간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발부채를 주석사항에 제대로 공시했느냐, 이렇게 4가지를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다들 굉장히 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회계감사 시에나 또 기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데, 간단하게 우발부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에서는 이제 부채냐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의 의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기준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과거 사건의 어떤 행위 결과 진짜 기업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느냐를 하나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의무에 대한 자원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이 유출되면 유출되는 건데 그럼 이 금액이 얼마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와가지고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3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은 우리가 이거 부채다라고 봐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계정과 금액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발부채라는 것은 이 3가지 중에 어느 한 개 이상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자원 유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사항들이나 의무는 의무인데 정확하게 얼마가 돈이 나갈지 모르겠어, 유출 가능성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와 같이 약간은 이제 부채는 부채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부채들, 이러한 부채들을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애매한 부채, 그러니까 우발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 매입채무라던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퇴직급여의 충당금 같은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 속에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 기준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발 부채가 확정 채무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주석 사항으로 공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우발 부채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가 계류 중인 소송 사건,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 사항들, 또 제3자에 대한 채무 약정, 그리고 또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을 때 주주 간의 협약 사항 같은 것들, 뭐 콜옵션이라던가 각종 이제 협약 사항들을 옵션 계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 그 주석 사항에 보게 되면 우발 부채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 사항을 통해서 우발 부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업 보고서를 이제 열람하시게 되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이라는 하나의 섹션에서 그 중에 하나의 메뉴란으로 우발 부채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로 하나의 또 란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 우발 부채라는 성격 자체도 이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실제 사업 보고서나 주석 사항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우발 부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관계기업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 금액이나 보증 내역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의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종속회사에 보면은 뭐 현대카드나 현대커머셜 등이 있는데 현대차가 이 회사들에게 투자를 집행할 때 다른 투자자들과 약정했었던 투자 협약 사항도 약정사도 포함됐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잘 아시겠지만 그 현대그룹에서 요즘 그 삼성동 쪽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가 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신축 공사에 대해서 투자를 약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발 부채가 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게 언제 조건이 확정돼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이 확정돼서 실제 이제 우리의 부채로 바뀌어서 우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원을 유출시킬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역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동산 경기나 부동산 시장에서 뭐 건설사나 아니면 뭐 시행사 그다음에 조선업과 같이 수주 산업에서 과도한 어떤 지급 보증이라던가 채무 약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좀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을 해서 이런 우발 부채를 이번 4가지 중점 사항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매년 그 미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사업 분야에 대한 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그 현대차 같은 이제 이미 이렇게 대기업이 된 기업들은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괜찮은 회사인지는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미래 가치가 큰 신사업 회사들은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나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거의 지표가 크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기업이 IR을 하는 시점에서 과거 대비 이런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을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 지표고요.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개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라던가 기술 투자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회계적으로 보면 관련 계정이 연구개발비 계정이거든요. 이런 연구개발비 계정은 말 그대로 어떤 조사라던가 리서치라던가 각종 실험이라던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기준을 살펴보면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연구개발비가 비용이 아니라 무용자산인 자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일정 요건이 회계기준서상에서는 6가지를 보게 되는데 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개발한 기술이 실현 가능하냐,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한 기술을 통해서 이 기업한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성공해가지고 돈 벌 수 있냐. 그러면 자산화해라. 그거를 회사가 입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기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될 텐데 투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 회사는 연구개발비에 진심인 회사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연구개발비가 이제 개발비로 자산화된다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차후의 해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비로 잡았던 얘기는 이 회사가 이제 곧 우리는 매출 일으킬 겁니다. 이익 일으킬 겁니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기 실적이 좀 급급해서 비용 처리할 거를 자산화 만드는구나. 이제 이런 스탠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업력이 오래되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성과를 계속 보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사실 전액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들도 2022년도에 이 연구개발비로만 25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5조를 전액 거의 대부분 다 영업비용으로 처리했거든요. 개발비로 자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2022년도에는 1조 8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했는데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조심스럽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트래킹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밖에 이제 뭐 어떤 내가 투자한 회사나 이런 신사업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뭐 전환사채 시비가 발행됐다라던가 아니면은 차입금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케이스. 그리고 손익적으로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표를 가보니까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즉 회계적으로는 손익이지만 현금이 실제 들어오지 않는 유동성이 있는 위기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사업이 좀 튼튼하다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튼튼한 기업들, 뭐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높다던가 아니면 자산 사이드에서 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매출의 수반에서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도 같이 들어오는 잘 들어오는 기업들은 뭐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업계에서 보면 순운전자본이라는 지표가 그 재무적으로 이게 건강한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그 순운전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이 운전자본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하면은 회계적인 계정은 아니고 이게 이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기업의 유동성을 검토하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창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 아이템인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해 본다 가정했을 때 이 순운전자본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이커리 회사의 영업 활동이 뭔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 활동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잘 파는 것,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계나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이 영업 활동이란 그거보다 조금 더 범주가 큽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 활동이란 것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재료를 매입하고 이 매입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고 제조해서 만든 재고를 보관한 다음에 고객들에게 잘 팔아서 현금을 유입하는 이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회계에서는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커리 회사의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뭐 밀가루나 각종 이제 원재료를 사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이 빵을 잘 보관해서 고객들에게 잘 판매하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영업활동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순운전자본과 영업활동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여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영업활동 과정을 보시게 되면 현금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 원재료를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현금은 원재료를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재고를 만들게 되죠. 제품,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재고와 상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현금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물건을 팔게 돼서 우리가 바로 현금 입금되면 좋은데 사실 실무상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팔자마자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해도 뭐 며칠 있다가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만약에 대량의 어떤 상품을 기업에게 납품한다 했을 때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금 지급 결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뭐 다음 달 10일에 입금된다는 것과 같이 이 매출 채권의 형태로 묶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원재료를 살 때도 우리가 밀가루를 살 때도 뭐 카드로 대금 결제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일련의 영업 활동이 있어서 현금이 묶여 있거나 남아 있는 이런 과정들, 즉 구매, 생산, 판매 과정에서 묶여 있는 현금을 우리가 이 순운전자본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순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운전자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런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나 채무와 같이 묶여 있는 현금을 만약 분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순운전자본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는 채권이 많거나 재고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에게 들어올 돈은 많은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들인 거죠. 즉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이미 발생했지만 우리 기업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순운전자본이 마냥 높은 것도 좋은 기업이 아니고요. 반대로 순운전자본이 매우 낮은 기업도 그것도 좋은 지표라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에게 들어올 돈 없지만 나가야 될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 규모의 순전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전 자본이 비정상적으로 만약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업의 유동성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매출이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현금이 회수되지 못해서 도산에 빠지거나 흔히 우리가 흑자 도산에가 불리우는 아니면 이제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일례로 이제 되게 유명했던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한 2,8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나왔던 회사였고, 근데 이 회사가 91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도 30년이 넘었었고 또 삼성전자나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벤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순전 자본이 지나치게 높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는데 매출은 그만큼 매출은 어디 대고가 그만큼 많아가지고 결국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도산에 빠졌던.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순전 자본의 관리가 매출의 지표, 그다음에 현금 흐름과의 관계, 또 장기 부채랑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다양한 다른 계정들과 같이 분석하면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 주신 순운전자본 외에도 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 기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시라면 반드시 좀 봐야 되는 지표들이 많은데 통상 이제 M&A 인수합병을 할 때 우리 회계사님들이 재무실사라고 해서 FTD라고 불리는 이 실사 업무를 좀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수 대상 회사나 아니면 매각 대상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하는 활동이거든요.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그다음에 자산 부채의 건전성과 같이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이 기업이 실제 어떤 상태인지를 많이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실사할 때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이 과거 재무제표를 통해서 과거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만약에 증감이 있다면 어떤 팩터 때문에 증감이 있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을 분석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5개년을 분석한다 했을 때 어느 뭐 3개년째 갑자기 뭐 이익이 뛴다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팩터들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 자산 부채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전 자본의 어떤 성격이 무엇인지, 증감은 어떻게 됐는지, 또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 집행을 했었었는지, 또 재고 자산의 변동은 어떤지, 또 충당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와 같이 매우 다각도에서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M&A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다트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의 과거 5개년 재무제표 쫙 깔아가지고 보시면 사실 다 분석하고 검토 가능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또 과거 대비 공시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매우 좋아진 분이 많아서 이런 다방면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회장님 그 밖에 또 투자자들한테 한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 사업 보고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정보와 활동 그리고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가 완성돼서 공시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이 정보 이용자들이 공시된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유익한 의사결정,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이 그 특성상 그 성격상 과거의 역사적인 숫자를 가지고 산출되는 어떻게 보면 자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의 어떤 추정의 산정이어서 이 주가를 100%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나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 또 자신이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예. 회사가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졌는지 또 투자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이 재무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예.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이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예. 지켜보시면서 그 예. 중요성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무제표로 가짜 기업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민홍섭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경제부의 권순환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